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총선은 세 가지가 쟁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딥페이크,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가 이번 총선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두 번째는 전쟁위기론, 세 번째가 승리에 대한 확신.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번 총선에 큰 쟁점이 될 겁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영부인이었던 힐러리가 민주당인데 플로리다주인가 무슨 미국의 한 주지사에 대해서 그 사람 공화당이에요. 그 공화당인데 클린턴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지지를 한다는 이야기를 가짜뉴스로 퍼뜨려진 겁니다. 어디서 퍼뜨려진 건 모르지만. 그러자 지금 미국의 대선 전국에서 큰 혼란이 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미국발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도 지금 가짜뉴스, 유튜브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방송기기로서 진짜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기자도 속게 할 수 있고 언론의 기자들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가짜뉴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는 공산자파들의 주특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전선동에 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즉 상식과 교양 이런 거 기초하지 않고 그냥 우민 정치로서 그 선전선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 세 번째 용, 승리에 대한 확신, 가짜뉴스가 어떻게 돌아다니든지 옛날에 탄핵처럼 그렇게 당하지 말고 자유우파들은 상식과 교양에 입각해서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유우파, 이번만큼은 오로지 자유우파가 이길 것이고 자유우파가 공산자파들을 뿌리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쟁위기론. 우리나라 선거에 71년도 김대중 선거에서도 지난주에 밝혀졌지만은 북한은 국내 정치에 깊이 개입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체제를 옹호한 사람이 적어도 10%는 있다 보는 거예요. 최소한 10%. 10%면 굉장히 크잖아요. 지난 선거에 0.7% 차이였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쟁위기로는 지난 과거 역사에서 보다시피 자유우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유우파들이 선거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GNP, 국민소득, 국력, 무기의 양, 또 미국의 지원 등 월등한 전력이 월등한 남한이지만은 정신력, 한국의 군사들이 강제징집 당해가지고 강제징집이라면 징집을 당한 Z세대, 오렌지족들, 혹은 이런 사람들이 군대 가가지고 전쟁을 치면은 다 도망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기기 어렵다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뺏기고 잘못하면 월남처럼
크메르 루즈처럼 우리가 숙청을 당한다. 그러니 똘똘 뭉쳐서 이겨서 북한을 대비해야 된다는 이런 전략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국이 워낙 월등한 국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긴다는 데는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느냐? 조폭처럼 저놈은 북한들이 자해를 한다. 이왕 망할 거 한국도 망하게 한다. 그러니 한국이 지금 이루어난 성과들이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폭삭 잿더미가 된다. 그러니 조폭처럼 저놈들을 얼마 줘가지고 조금씩 달게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용학자를 할 수 있는 그 좌파 진영을 이렇게 지원하는 학자들이 핵전쟁까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문정인이라는 옛날 그 통일부 장관까지 했죠. 안 그러면은 무슨 북한 남북 문제 청와대 비서관을 한 사람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갈 협박 같은 발표를 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달계자 이겁니다. 근데 자유우파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달라드는 사람한테는 조폭들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군대 이런 데서도 일반 상식적으로 아주 못된 고참이 있어도 달라드는 쫄병한테는 손을 못살게 굴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쪽에서 하나의 어떤 공격을 하면 우리는 10배, 100배로 갚아가지고 걔들이 건드리면 손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이 있으면 절대로 침범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은 자기가 사는 게 우선이거든요. 만약에 자기도 죽는다 그러면은 교통법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죽을 거니까 자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도 안 죽으려고 자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다 하면은 교통법규가 필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핵전쟁이 일어난다. 핵을 터뜨리면 자기도 죽습니다. 북한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 내 죽고 나 살자는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지. 그러니 이 일은 핵전쟁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위기론에 대해서도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뭡니까? 한번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중요하다. 가짜뉴스, 딥페이크라든가 전쟁 위기론 같은 엉뚱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엉뚱한 문제로 이번 총선이 좌우되기 쉬우니까 자유우파는 총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전쟁 위기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승리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가짜뉴스와 이 전쟁 위기론과 같은 정책과 상관없는 문제로 선거판이 출렁인다.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자유우파는 돌아볼 필요도 없고 다시 읽어볼 필요도 없고 자유우파로 뭉치자. 이게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언론에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해찬이 만찬을 했는가, 점심을 했는가, 오찬을 했는가, 두 사람이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권력투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과 이해찬이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어떤 거를 느꼈나 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흔들린다. 왜?
지금 이재명과 이해찬이 만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공천이 끝난 뒤에 이해찬이가 나와서 민주당 내부가 공천의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상황으로서 민주당 내부를 통합하고 정리해 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이하고 이해찬이가 공천을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하라는 말을 했는데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더구나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명분이 있어요. 왜? 제3당이 있습니다. 이낙연이 당. 내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비명이라는 이유로 수박이라는 이유로 공천을 못 받았다. 나는 탈당해서 이낙연 당으로 가서 정치적인 심판을 받겠다. 이건 전부 다 탈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이해찬이 말이 씨알이 안 믿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찬이가 지금 공천이 끝나갈 무렵에 이해찬이가 나와서 공천은 너무 잘 됐다. 그러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여러분들이 통합해서 이 총선을 해나가자. 좀 불만이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좀 잘 같이 해나가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리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지금 이재명이의 공천에 분란해서 이해찬의 역할이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과 윤석열이의 권력에 대한 권력 투쟁 혹은 갈등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2월 말이나 선거가 막바지 찼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보기도 안 좋고 뭐 내용에 대해서도 크게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와 윤석열이의 갈등은 한동훈이가 자기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예전에 말 한마디로서 전국이 출렁거린 적이 많았습니다. 노무현이가 탄핵 때, 대통령 선거 때 토론회에서 자기 마누라의 아버지 권양숙 여사의 아버지가 빨갱이였다. 그래서 이 영부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집요하게 묻자 노무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같이 사는 마누라를 버려야 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서민의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그 이상의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버릴 거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다른 말 구차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언변 중에 하나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직선적으로 가는 거. 그러면서 직선적이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그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윤석열이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로 윤석열의 정체성이 딱 드러난 거예요. 저 사람. 그와 마찬가지로 한동훈이의 지금 앞으로의 말과 행동에서 한동훈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훌륭한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좋고 굉장히 잘된 어떤 갈등이다. 왜? 사람과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해요. 그러니 적절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문제잖아요. 첫째는 김건희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공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김건희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를 하려고 하면은 그 국민 여론이 이러는데 한 발 한 발 밀려 나와서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빨가벗고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노무현 어법으로 직선적으로 모든 것을 활짝 열어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뭐하냐? 첫째, 검찰청 앞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해야 됩니다. 첫째,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 그리고 수사 결과 벌을 받을 일이 있다면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감옥에 가겠다. 두 번째, 그것조차도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면 특검을 받겠다. 세 번째, 그동안의 여러 가지의 구설수, 말로 인해서 일어난 많은 일에 대해서 사과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자기가 뭔데 대통령 임기 중에 개고기를 못 먹겠다고 합니까? 못 먹고 하겠다고 해요? 지가 뭔데 남북 관계에 기여하겠다 그래요? 그런 말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조그마한 공장에, 회사에 사장이 있다 칩시다. 그 사장 마누라가 공장에 와가지고 어떤 그 일하는 직원이 사모님 월급이 너무 작습니다. 월급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작은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거로 끝이에요. 지가 뭔데 봉급을 올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 줄 저는 그렇게 수고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저도 그 전체적인 그거는 잘 모르지만은,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다. 이거로 끝이에요. 그 소갈머리 없는 것들이 가가지고 말이야, 내가 봉급 올려드릴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김건희는 조금 저속해요. 옷 입고 그 사람 그 정도만 날씬하고 외모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면 수수하고 미스 코리아에 나온 사람들이 자주 하잖아요.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뭘 더 예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보기 싫어요. 김정숙이가 꿀돼지로 뛰댕긴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욕을 안 합니다. 왜 욕을 합니까? 국민 세금으로 1억짜리 2억짜리 돼지가 그거 입고 댕긴다고 돼지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자기의 내적 아름다움을 보이도록 노력해야지. 그 말이야 메이크업을 입고 돼지가 뛰댕긴다고 돼지가 아니냐고. 그런 의미로서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자유우파를 위해서. 그리고 사과를 하는데 쭈삣쭈삣 하지 말고 빨가벗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미진미진해가지고 사과를 하면은 또 좀 더 하라면 또 해야 돼요. 두 번 할 거 한 번에 해야 된다. 이 주장입니다. 두 번째, 공천에 대한 문제는 레임덕과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레임덕. 지금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 앞에 줄을 서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한동훈이의 권력이 한동훈이한테 치중을 되니까 한동훈이한테 줄 선다. 이런 의미예요. 괜찮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 없어요? 지금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셉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을 한동훈이한테 돌려줘도 괜찮습니다. 법률적으로든 한동훈이한테 대통령이 한 정당의 대표로서 밀릴 일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의 무능력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다. 도리어 한동훈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애국애민,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공정과 원칙에 대한 자기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는 기회로 삼으면은 자유우파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산자파들이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혼란하다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한동훈과 윤석열의
권력투쟁을 지나치게 과대 해석해서 발표했다. 또 지나치게 관심을 가졌다. 그냥 지켜보자는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큰 이슈화되고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한동훈이가 잘 이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기회로 삼아서 잘 활용을 해가 성공을 한다면은 국민들 관심사가 증폭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폭발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지금 공산자파들이 정무 감각이 굉장히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한 대로 이해찬이가 너무 일찍 나왔다. 조정한 사람이 나와야 될 시기가 아직 아니다. 조정 역할, 상황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 때에 나와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지나치게 남의 당에 개입을 함으로써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거를 만약에 한동훈이가 잘 소화해낸다면은 공산자파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지금 선거 초반전에 들면서 한동훈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선제 공격, 이게 굉장히 성공을 했다. 두 번째, 공산자파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혼선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이제 말한 것처럼 이재명의 자신의 리스크와 함께 제3당 이낙연이의 당이 있다는 그걸로 인해서 공산자파들의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택이 굉장히 폭이 좁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 자유우파들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딥페이커, 분쟁위기론, 기타 등등의 정체 유예적인 요건에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우파 여러분들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이 선거에 임하시고, 절대 온갖 소문에도 흔들리지 말고 자유우파로 단결하시고, 총선의 승리 이후에 좌우우파들끼리 2차전을 하자고요. 이 총선에서는 단결합시다. 그러고 2차전을 하자. 그때 가서 싸우자. 1차적으로는 이번 기회를 공산자파들을 완전히 드러내는 기회로 삼자. 이것이 오늘 제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총선은 어느 진영에 대한 확신, 이념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선패가 난다.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는 승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